2022년 2월 24일 중국의 동계올림픽이 끝나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는 미사일이 터집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날 우크라이나 내에서 특별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는 긴급 연설과 함께 단행됐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표면상의 이유로는 우크라이나가 약속을 어기고 나토에 가입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토는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 1949년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만든 군사동맹 기구입니다. 이에 맞서 소련과 공산권 국가들이 나토에 대항해 만든 군사동맹인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소련의 해체와 함께 자연스럽게 사라졌지요. 이후 나토는 1949년 12개이던 가입국이 현재는 30개국으로 늘어나면서 덩치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련 견제가 원래 목적이었던 나토에 우크라이나가 가입하게 되면 나토를 앞세운 미군이 바로 러시아 앞마당까지 들이닥칠 테니 러시아는 기를 쓰며 이를 반대했고 전쟁까지 벌이게 됐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 말고도 두 나라 사이에는 많은 정치적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돈바스 문제입니다. 옛 소련의 패권 시절을 꿈꾸던 러시아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지중해를 통한 해양 진출이 가능한 크림반도를 늘 탐내고 있었지요. 크림반도에는 세바스토폴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기지를 둔 러시아의 흑해함대를 빌미로 삼아 우크라이나 땅에 러시아군을 합법적으로 주둔시키려 하였습니다. 이미 미국과 러시아의 압박으로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비핵화를 택한 우크라이나는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2013년 말 우크라이나는 경제 지원이 필요한 급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그들을 돕겠다는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이 있었지만 칠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러시아와 손을 잡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봉기를 일으켜 야누코비치를 쫓아냈는데 이를 유로마이단 혁명이라고 합니다. 독단적인 야누코비치 정부와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불만이 쌓여갔고 러시아식 체제에서 벗어나 유럽의 시스템을 흡수하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시민들의 분노가 터진 것입니다. 2014년 2월 말 친서방 성향의 우크라이나 가도정부가 들어서자 러시아는 쿠데타로 권력을 탈취한 정권이라며 맹비난했으며 이들의 나토 가입을 반대했지요. 이후 담배 사업을 하던 듣보잡 악쇼노프라는 칠러 성향의 인물이 갑자기 등장해 크림 자치공화국의 총리가 되더니 푸틴에게 우리를 지켜달라는 도움을 청했고 푸틴은 즉각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크림반도를 점령해버립니다. 크림반도에 있는 자국의 흑해함대와 러시아계 주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이었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동의도 없이 크림반도를 합병해버리자 우크라이나의 칠러파들은 우리도 독립하자며 분리 독립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정부가 이들을 반란군으로 규정하며 내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014년부터 돈바스 지역에서 시작된 내전은 민간인을 포함해 1만 5천 명이 숨지고 4만여 명의 부상자를 냈으며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피난길에 오릅니다. 이에 유럽 국가들이 중재에 나서 두 번의 종전협정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이 민스크 협정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2년 2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 내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를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승인까지 덜컥 해버립니다. 그리고 두 국가와 평화조약을 맺으며 두 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모든 군사조치를 취한다고 선언하지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크림반도를 눈뜨고 빼앗긴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우크라이나도 통째로 삼켜지진 않을까 염려되어 나토라도 가입을 해 보호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성서 속 이야기를 아시나요? 옛날 이스라엘에 다윗이라는 양치기 소년이 있었는데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지요. 블레셋 군대에는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있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작고 어린 다윗이라는 소년이 시냇물에서 주운 차돌을 물매에 넣어 골리앗을 향해 쏘았고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똑바로 맞아 거인을 쓰러뜨렸죠. 그리하여 우리는 전혀 서로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의 싸움이나 경쟁을 두고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일컫습니다. 성서 속에서는 다윗이 이겼지만 과연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비유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늘 카키색 티셔츠를 입고 면도하지 않은 얼굴로 우크라이나를 도와달라며 호소하는 코미디언 출신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1978년 1월 25일 크리비리흐 경제연구소의 교수였던 아버지 올렌산드르 젤렌스키와 공학자인 어머니 림마 젤렌스카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름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우크라이나 최고 명문 키이우 국립경제대학에 들어가 법학을 전공하고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하였지만 그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사실 코미디언을 꿈꾸었던 그는 17살에 우크라이나에서 유명한 코미디 경영 프로그램인 KVN에 참여하여 인지도를 쌓아갔고 1997년 20살이 되자 우크라이나 대표팀으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그의 동료들과 함께 크바르탈 95라는 코미디 팀을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을 하며 엔터테인먼트사로 성장했고 우크라이나의 유력 방송국인 1+1 TV나 인테르 TV와도 계약을 맺지요. 그러다 2005년 이브닝 크바르탈이라는 프로그램까지 성공시키며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국민 MC로 유명세를 떨치게 됩니다. 이후 MC, 배우, 기획자, 각본가, 제작자까지 다방면에서 재능을 발휘하지요. 2014년 27살에는 중학교 동창이자 제작사에서 작가로 일했던 올레나 키아슈코와 8년 열애 끝에 결혼하여 일남일녀의 자녀를 둡니다. 그러다 2015년 전혀 정치와는 상관없는 그에게 운명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발생하지요. 본인 회사에서 제작한 시트콤 국민의 종에서 역사교사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어 부정부패에 저항하는 청렴한 주인공을 친근한 모습으로 연기했는데 그야말로 사이다 같았던 시트콤이 평균 40에서 50%라는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며 국민 시트콤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혹시 진짜로 대통령이 될 마음은 없냐? 라는 질문에 그럴 일은 없다 라고 묻박았지요. 그러던 2018년 3월 국민의 종 출연진들이 시트콤 속 전당의 이름을 그대로 따와 신당을 실제로 창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31일 젤렌스키는 드디어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그저 출마 의사만 밝혔을 뿐인데 현직 대통령인 페트로 포르센코나와 총리를 지낸 율리아 티모센코 등 다른 쟁쟁한 후보들을 따돌리고 선두를 달리기 시작했지요. 사실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은 기존의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권의 염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젤렌스키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 모두 비리, 탈세, 구구, 매국 등 문제가 너무도 많으니 아직 때가 묻지 않은 젤렌스키에게 기대를 걸게 된 것입니다. 2019년 3월 31일 그는 42살이라는 나이로 우크라이나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집권 초기 그는 농지시장을 개방하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와 도로 확충 등 나름의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당선 당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러시아와의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시트콤과 달리 녹록지 않았지요.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으로 지지 기반을 다졌지만 그의 지지율은 점점 내려갔고 젤렌스키의 부족한 정치력을 보완해줄 전문적인 인사 대신 코미디언 시절 함께 일했던 크바르탈 95의 PD나 작가, 코미디언과 친척들을 정부 요직이나 보좌진에 임명하며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젤렌스키가 국가요직에 임명한 크바르탈 95 사람은 총 36명이라고 합니다. 특히 국가정보국장이 된 크바르탈 95의 대표 감독은 국가정보국이 체포한 러시아 스파이들을 대거 풀어주는 실책을 저질렀고 그렇게 풀어준 스파이들이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결정적인 정보들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지요. 국민들이 전쟁이 발발할까 두려워할 때도 젤렌스키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전쟁은 일어났고 사람들의 기대감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지지율은 90% 이상 달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전쟁이 시작되자 미국은 젤렌스키에게 해외 피신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는 이를 거절하고 수도 키이우에 남아 전쟁을 진두지휘하며 소셜미디어 활용은 물론 화상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국제 여론을 우크라이나 편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러시아의 압박과 분쟁을 풀어내는 지도자로서의 역량은 부족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다면 협상이라도 잘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이겠지만
피할 수 있었던 전쟁이었는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전쟁이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므로 현재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필요한 지도자는 함께하는 대통령이었나 봅니다. 그는 내게 필요한 것은 차가 아니라 탄약이라는 최고의 명언을 남기며 자신의 말에 책임지는 모습으로 전시 지도자의 상징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3, 4일이면 키이우가 함락될 것이라는 초반 예상과 달리 현재 5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우크라이나는 버티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고 있는 대통령과 국민들의 의지가 이루어낸 기적이겠지요. 장기전도 불사할 각오를 다지는 우크라인들의 항전 의지가 점점 길어지는 전쟁에서 지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서방 국가들도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젤렌스키는 과연 진정한 다윗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2편에서는 골리앗 푸틴과 알 수 없는 전쟁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활짝 피는 주말 보내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